매주 화요일 코너는요, 서초일본 시간입니다. 검찰과 법원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인데요. 검찰공화국의 심장부인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 검찰 관찰 시사 토크 이현주 변호사, 그리고 오늘은 권영철 CBS 대기자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 변호사님은 우리 서초일본 처음부터 계속 해주셨고, 권영철 대기자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정말 그야말로 대기자님이신데 오늘 저희가 처음 모셨습니다. 네. 네, 소감 한마디 해주실까요? 그래서 여길 제가 연락이 와서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우리 노영희 변호사랑 방송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 왜 고민을 하셨어요? 당연히 빨리 오셔야죠. 제가 그 서초동에서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이랑 대변인 할 때 그때부터 연이 닿아서 지금 10년 좀 넘게 알고 지내는, 진짜 이 서초동의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죠. 진짜 이분이 짱입니다. 오늘은 검찰과 언론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검사와 기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악어와 악어새다, 이 말이 딱 맞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는데요. 물론 제가 그렇게 악어와 악어새 관계냐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겠죠. 그 법조 기자로서 법원이나 대검 출입을 오랫동안 하셨을 텐데 얼마나 하셨죠? 제가 기자 생활 35년을 했는데요. 법조는 서초동을 출입했던 건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 한 5년 가까이 했고요. 그 이후에도 사건 데스크, 사회부장, 해설주간, 그리고 이제 선임 기자, 대기자를 하면서도 줄곧 법조 관련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몇 년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네. 어쨌건 우리가 법조인이 지금 4만 명이 넘었잖아요. 네. 법조인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이제 법조라는 출입처가 각 언론사에서 중요한 출입처이고 또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조 기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분야, 왜 법조를 서초동을 일러서 이제 법조 기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이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대형 사건들, 정치 사건, 경제 사건,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서초동에 와서 마무리가 된다. 가령 예를 들자면 과거에 서초동에서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또 우리가 최근에 있던 참사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런 사건들이 다 결국은 마무리는 서초동에 와서 됩니다. 그래서 법조 기자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역할이고요. 각 언론사에서도 그래도 서초동의 법조팀이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기자들이 평가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들 나름 그런 기자들을 서초동으로 보내서 법조팀으로 넣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부에서도 좀 실력이 있는 사람들만 가는 데가 원래. 정치부를 경험한 기자들도 오고 경제부에 있던 기자들도 오는데 이게 다 상호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조 기자, 법조 전문 기자, 법조를 하면은 옛날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문들 법조팀 오래 하는 기자들 보면은 저연차 때 와서 이제 말진 오면은 처음에는 뻗치기 하고 그랬거든요. 어느 피자가 오면은 그 피자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뻗치기 시작해서 하다가 또 다른 부서 정치부나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중간층으로 한 이진쯤 와서 서울중앙지검 반장 또 갔다 와서 법조팀장 이렇게 오래 이어지기 때문에 네. 연이 끈끈하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제가 출입할 때가 90년대 중반만 해도 법조 출입 언론사를 정식적으로 이제 등록을 된 게 16개 언론사에 한 100명이었거든요. 지금은 3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출입하고 있는 걸로. 네. 또 직간접적으로 따지면 더 많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현주 검사님, 변호사님은 아셨어요? 이 검사와 법조 기자 간의 관계, 검사하실 때? 제가 그걸 맛볼 만큼 높은 검사의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했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법조인을 하면서 관찰하는 것으로는 일단은 공무원 중에 자기가 하는 일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홍보하는 자기 업무를 홍보하는 그 직역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무기 대등의 원칙,
공판 중심주의에 의해서 법정에 가서 대등하게 거기서는 한 당사자에 불과한데 일방적으로 그 기사거리를 쏟아내고 그대로 실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데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시 된다는 것이 이상하죠. 그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받아보면 이렇게 생각을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동안에는 검찰은 일단 공무원이잖아요. 공익의 대변자라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자. 그 이제 법조인들이 바라볼 때는 법조 3륜이 볼 때는 법 상단에 판사가 있고 변호사와 검사가 대등한 관계로 이제 보는 거지만 어쨌건 공직의 공무원 일을 했으니까 이게 뭐 그냥 사익을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 특정 개인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검찰의 기능이라는 게 이제 사회적 범죄 척결이라는 기본적인 업무도 있는 거잖아요. 그 임무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가 사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경찰 관련 기사가 많고요. 네. 좀 더 선진국으로 나아가면서 그다음 검찰 기사가 많고 선진국으로 가면은 이제 법원 기사들이 이제 법정에서 벌어지는 기사들이 중심으로 간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단계가 우리도 과거에 5공화국 때 보면은 주로 경찰 단계 아니면 뭐 안기부 단계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점점 나와서 이제 87년 민주화국 이후에 검찰 관련 기사들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검찰의 권력도 점점 높아져 갔고요. 그게 이제 지금은 법원에서 공판 중심주의, 법정에서 뭐 공소장도 이제 뭐 던져버려라 이야기할 정도로 공소장이 지금 증거 능력을 동의하지 않으면 인정 안 받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공소장이 이제 증거 능력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 조서가 그래서 검찰 중심이 됐던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원 출입 기자가 있고 검찰청 출입 기자가 있는데 뭐니 해도 검찰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위상은 법원 출입 기자랑 좀 다르게. 그거는 이제 그 요즘에는 조금 구분을 짓고 있던데 법조팀이라고 같이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받으면 그게 이어지잖아요.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령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자면은 96년 말부터 97년까지 한보 비리 수사라고 네네, 이게 결국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구속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수사가 마무리된 단계를 가는데요. 그럼 이게 1차 수사에서부터 여기 결론까지 재판까지 다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검찰 기자 따로 법원 기자 따로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법조팀이 같이 굴러가는 것이고 법조팀장은 전체를 다 또 통솔을 하고 지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어야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른데요. 제가 법정에서 지켜본 모습은 김학의 출금을 불법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갔을 때는 정작 밝혀진 건 뭐냐면 그 공소 사실이 전혀 차규근 본부장, 출입국 관리 본부장의 알리바이와 맞지 않았어요. 그날 국회에 온종일 있었고 국정 질의 때문에 그리고 차량 운행 기록이나 전화 통화 기록이나 명백한데 그날 과천 법무부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공소장을 써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이제 허술하게 수사를 했다는 건데 그게 법정에서 누구나 들어도 검찰이 이렇게 허술하게 증거를 다루냐. 자기네들이 그 차량 운행 일지까지 압수수색하고도 그 페이지를 안 들춰봤단 말이냐. 이런 게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검찰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고 이미 많은 물량 공세식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바로 잡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건 뭐 이제 그 보도하는 방식일 텐데 검찰 출입 기자, 법원 출입 기자라고 해서 구분 지어서 볼 건 아니고 전체 법조 기자 단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언론사도 많은 언론사는 한 10명 가까이 되고요. 적은 언론사도 기본으로 4명 이상이 돼야 법조 기자단에 아마 가입하거나 가능하기 때문에 4-5명 이상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자와 검사의 관계는 어떻게 볼 것이냐. 아까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을 그렇죠. 유지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하고 싶었던 말은 법조 출입 기자 중에 특히 법원 출입 기자가 좀 연차가 저연차고 저연차들이 많이 가죠. 저연차고 반장들이 좀 검찰청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말씀드린. 그것도 이제 조금씩 그 추세가 바뀌는 게 과거에는
주로 그 법원 법정 들어가면은 큰 사건 재판하면 하루 종일 있어야 되잖아요. 12.12 5.18 사건, 전노 비자금 사건 재판할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있으면서 중간에 나와서 방송하고 연결하고 막 그래야 됐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저연차 기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네. 것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네. 법조 기자들 단독 경쟁이 또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얘기가 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나 거물급 정치인, 재벌 총수 등이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지는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 상황에 대한 재판 보도가 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그게 이제 취재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고 대응 방식도 바뀌는데요. 가령 전노 비자금을 할 때 MBC가 특종을 해요. 근데 특종의 소스가 어디였느냐?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딥스롯이 아니었어요. 검찰이 갈아서 버린 그 서류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맞춰가지고 붙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보도한 이후에 검찰로서 난리가 났잖아요. 아직 보고도 안 됐는데 보도가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검찰이 이거 분쇄기가 과거에는 한 절로 됐거든요. 이런 양쪽으로 분쇄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재 방식이 반드시 뭐 받아쓰기 이야기하지만 언론이 가장 받아쓰기 잘하는 데는 정치권이잖아요. 한동훈 뭐 비대위원장 나가서 얘기하면 그냥 언론 그대로 다 받아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법조 기자들 보고 받아쓰기 한다고 비판을 하는데, 그리고 경제부 산업부 기자들 보면은 이게 광고인지 기사인지 헷갈리는 기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비난하기보다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법조 기자들이 받아쓰기 한다고 얘기하지만 언론의 기본적인 우리가 탐사 보도 깊이 있는 취재를 하지 않으면은 돌아가는 현상은 어쨌건 일어나는 상황들 로고 보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이제 우리 대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은 예. 그 기자들이 막 야간에 검찰청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훔쳐와가지고 검찰청에 들어간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쓰레기장에 버린 거죠. 뭐 쓰레기장도 가고 네. 그 주차장 옆에 있는 그 쓰레기장도 가고 네. 또 내지는 건조물 안에 들어가서 좀 사료도 갖고 와서 걸리기도 하고 뭐 전과도 생기고 그런 건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거 뭐 가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거 이외에 또 아는 검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좀 소스도 받고 티타임 하면서도 좀 흘려주는 거 좀 듣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얘기도 근데 듣기도 제가 하고. 최근에 그 검찰발 기사를 쏘다가 지금은 검찰 피의자가 된 기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자님이 솔직하게 저도 그 얘기 얘기하는 거, 사실 좀 듣기도 했었어요. 그 예전에는 뭐 부장검사, 차장검사도 새벽 2시, 4시에 티타임 가자고 전화를 하면 술도 저녁에 많이 마시고. 그래서 그 제목까지 정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제목을 정해줘요? 네, 제목까지 정해줬다. 그럼 그걸 한 줄이라도, 한 글자라도 안 잊어버리려고 택시에 가서 막 써서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지금 검찰 피의자가 된, 그래서 지금에서 생각해보니 자기의 허위의식이었구나. 첫째는 그 검사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 약간 장난을 치겠지만 약간 과장할 수는 있지만 거짓말을 안 한다는 믿음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서부터 이 믿음이 깨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욕망을 가렸구나. 그러니까 검찰은 권력이 굉장히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인이라든지 청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일 권력 제1위인 최강인 검사를 알아둔다는 것이 힘이 되게. 네, 그러니까 있을까요? 그 잠깐 드는 의문을, 이게 정말 사실일까 뭐 이런 의문을 스스로 막 억눌려. 이 변명을 스스로 만들어냈었구나 하는 자기 반성의 시간을 지금 갖고 계신 걸 봤습니다. 그 기자가 누군지는 그래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건 있죠. 과거에 이제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하는 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명을 얘기해도 될 텐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특수부 검사를 할 때 수사를 하다가 위에서 반대 막잖아요. 거기까지 가지 마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특수부 문이 닫혀 있고 기자들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홍준표 또 다른 H 검사도 있는데, 이분은 뭐 지금 정치 전개를 떠났으니까 굳이 실명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일부러 화장실 가듯이 나오면서 그냥 기자들이 달라붙잖아요. 뭐 이야기하냐. 그럼 한마디에 쑥 흘리고 가고 이래요. 일부러. 그게 자기가 이제 수사를 돌파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은 위에 상부에서 누르는데 한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와 검사의 관계가 무슨 부적절한 관계, 항상 무슨 유착돼서 뭐 잘못을 저지르는 관계 이렇게만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고요. 그럼 예를 들자면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민주화를 달성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취재했느냐? 이게 이제 중앙일보 신성호 기자가 취재를 했던 내용인데, 아침에 그때는 중앙일보가 아마 습관이었던가요? 7시 반에 마와리를 돌면서 이제 그때는 실명 보도를 못 하죠. 실명하면은 바로 그 사람 그렇죠. 아웃이니까.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지금은 뭐 실명 보도를 책으로까지 냈으니까 이홍규 공안 사과장 방에 갔더니 처음에 이제 아침에 마을이 돌고 뭐 주로 아침 7시 반이니까 그때 야근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야 경찰 큰일 났어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이제 이걸 물면은 설명이 뒤에 나오는 것이고 참 그런들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경찰 큰일 났어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 서울대생이지 아마 이게 뭐야 갑자기 느낌이 오잖아요. 경찰도 팩트를 검사가 얘기를 하면서도 리얼하게 팩트를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걸 막 전달하는 사람도 있긴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나머지는 취재를 해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 단서만 주는 거예요. 단서만. 단서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그날 이제 취재 후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일단 공안 사과에서 일단 소스를 얻었잖아요. 그 다음 당시에 중수 1과장 방에 가요. 중수 1과장 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전국 사건들이 들어오니까 걔가 누구다 얘기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더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지검 차장한테까지 갔어요. 공안 보고를 받는. 그리고 구체적인 실명을 확인해야 되니까 얘기 안 해주잖아요. 학원 담당 검사한테까지 공안 검사한테까지 확인해서 기본적으로 서울대 언어학과의 박머식이다까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언어학과 가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전국적 취재가 되고 서울대 담당하는 기자가 학적부에 가서 박 씨 이름을 가진 누구 확인해서 박종철이다. 박종철이가 부산 청학동 어디 집이더라. 그럼 부산 주재기자한테까지 연락하는 거예요. 이게 종합이 돼서 기사가 2단짜리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럼 이 소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뭐 일가에서 우리 일설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러면 기자와 검사의 관계는 항상 부적절하고 무슨 뭐 유착해서 나쁜 짓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건 우리가 세계적인 특징으로 꼽는 워터게이트 사건도 결국은 FBI에서 딥스롯이 흘린 거잖아요. 단서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취재를 하면서 그래서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는 불가건. 기자가 검찰 편은 아니에요. 때로는 검찰 편을 들기도 하고 검찰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저도 그 기사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병우, 최순실 비판 기사를 많이 쏟아내거든요. 누구한테 확인합니까? 어디 확인하겠어요? 검사한테 해야 돼요? 검찰이나 누구한테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인들은 피고인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사익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검찰이 기본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요즘 같으면 검찰이 워낙 거세지고 뭐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검찰은 빛을 스스로 낼 수 있는 태양이 아니잖아요. 달이잖아요, 달. 반사체잖아요. 발광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발광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죠. 안 좋은데 그럼 그 발광체를 검찰 스스로 발광체가 됐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고 정의의 수호자고 자기들이 그런 걸 내세웠죠. 내세웠는데 검찰의 권력이 점점 세지면서 스스로 권력을 쥐게 된 거예요. 제가 일설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죠. 검사들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보고 뭔가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너무 허접해요. 그래요? 이건 뭐야?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도 그 S대 법대를 나왔지만은 그 출신들이 볼 때는 이 허접하잖아 이게 정치를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게 낫겠네 하는 생각을 했다는 후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이냐. 검찰 서초동의 봄이라 그러지만 서초동이 아직 오늘이 경칩인데 이제 봄이 오고 있네요. 봄철이 오면 봄이 올까요? 올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검사와 기자의 관계는 어느 출입처마다 기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듯 하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때가 오면은 또 기자들이 검찰을 또
비판하고 까요. 그래야- 검찰총장도 그래야지. 근데 검찰총장도 제가 여기서도 끌어내리고. 반론을 할 수 없는 게 그 취재의 양이 검찰발 기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이게 그 재판장도 그 진공 상태에서 재판을 한 사람이 아니니까 수개월 동안 피의자에게 불리한 보도를 접하게 되면 그 자기 그 저울 추가, 저울 바늘이 길어. 0에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부지런한 기자도 있고 열심히 그 다른 취재원을 통한 기자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인 기사의 양이 검찰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기자들의 새로운 용도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굴한 건데 수사정보원으로 쓰죠. 그러니까 그 취재 활동을 겸한 동시에 수사 단서를 구하는 활동이 된 거지 않습니까? 유동재 기자. 다른 검사의 사례도 이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검사실에서 운영하는 실무관 그리고 계장 말고도 외부에 지원 인력을 둔 셈이죠. 아, 그렇게 활용이 뭐, 되고 있어요. 아까 그건 이제 뭐 이런 거겠죠. 뭐 정보를 수사 단서를 기사에서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근데 검사가 예. 기사 난 걸 보고 이거 뭐야 하고 찾아서 그러니까 좀 과거에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심지어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와서 검찰 특수부가 좀 강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그 전 정권 사정을 세게 하잖아요. 네. 당시에 박철원, 뭐 이건계, 뭐 등등 많은 사람들 구속하죠. 네. 특수부 검사들에게 제가 그 후일담으로 들은 얘기는 명단만 내려왔다 그래요. 명단만. 야, 너는 박철원 담당, 너는 이건계 담당, 너는 뭐 엄삼탁 담당,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찾아내다 보면 결국은 일단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기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현주 변호사님 말씀한 피고인 입장에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고인에게 불리하니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좋은 건 아니지. 당연히 좋은 건 아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을 수사할 때는 검찰이 박수 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출범한 직후에 했던 대선 자금 수사할 때 검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 보내고 헌금 보내고 선물 보내고 했어요. 박수 받았잖아요. 박수 받았는데 그 뒤에 한 거는 뭐냐? 중수부 폐지였잖아요. 왜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치권이 검찰을 주무르기 때문이죠, 결국은. 아. 유불리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검찰을 이용하고 불리할 때는 검찰의 힘을 빼고 힘을 줬다 뺐다 하는 이 관계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전반적으로 옳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죠. 항상 양면이 있잖아요. 이게 모든 게 좋고 모든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전의 양면이 항상 있듯이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하니까 낮과 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사실관계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기자들이 검사와 친해서 한 거니까 너무 나빠. 이거는 기자들과 검사들이 한 거니까 너무 좋아.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사안은. 그 사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자들이 내가 기자의 신분이라는 거를 우리 사실 뭐 저희들 80년대 기자 한 90년대 기자 한 이런 사람들은 나름 소명 의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뭐 기자나 검사나 다 셀러리맨이나 되고 있는 직업인으로서 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그 시대 상황도 보면서 같이 봐야 되지 이건 옳고 저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저는 막 그러면 공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검찰의 거짓이 밝혀지면 그걸 보도가 돼야 되는데 저는 보도된 예를 못 봤어요. 그건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되죠. 변호인들이 나서서 야 이런 게 나왔다라고 알려주면 되는데 기자들이 아니요, 그 취재 풀에 올려도 저희 쪽 기사는 안 실어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겪어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뭐 개인적인 뭐 아쉬움일 텐데 법조 기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명에서부터 한 10명 사이로 각 언론사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취재할 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법조 기자들이 해야 될 때가 어디 있냐면은 일단 대법원, 그다음에 대검 있죠. 그다음 고등법원, 지방법원 판결이 하루에 재판이 하루에 수십 개 이상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저기다가 또 헌법재판소가 요새 뭐 물론 뭐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은 중요한 데가 있죠. 취재해야 될 때가 검사 방마다 수사를 하잖아요. 경찰 송치되는 사건들이 있죠. 취재할 곳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누가 하느냐, 어떤 데 집중을 하느냐. 주로 기사 쓰기 편하면서 많이 읽히는 쪽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사실은 제가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박종철 설명을 드렸으니까 박종철 사건 관련 저도 그 특종을 해서 한국기자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뭘 했느냐. 박종철 고문치사 경관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추적을 했어요. 그 단서가 어디였느냐.
그 독직 사건이니까 정부가 그 박종철 이제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잖아요. 네. 그다음 구상권 청구해서 구상권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 경찰들한테. 예, 그렇죠. 네. 근데 구상권 청구를 구상금을 제대로 안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게 참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까 그 추적을 하게 된 여기서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는 그 경찰을 말하는 고문 거죠? 경관들. 예, 예. 고문 사건에 고문했던, 관련됐던 경관들. 예,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자료 모으는데 한 1년 반 걸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 당시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시절이잖아요. 아날로그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물어가면서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경찰에서는 그 고문 경관 관련된 강민창부터 저 밑에 뭐 경장까지 정보를 안 주는구나. 보안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그 우리 지금은 경찰 이제 시경협한테 얘기 좀 확인 좀 해오라니까 경찰이 일체 보안 한 명도 안 알려준다. 그럼 그 사람들 연락처 주소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추적하는 게 시작이 됐죠. 그때 담당이 서울지검 송무부였는데 송무부 부장과 검사가 3명 뭐 있을 때도 있었고 4명 있을 때도 있는데 그 검사들 방에 뻔질나게 다녔습니다. 한 명 그것도 한꺼번에 다 하면은 이게 협조를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저 검찰이 지금은 뭐 킥스가 되고 하면서 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처벌 대상인데 누구 한 명 이제 연락처 고리만 딱 찾으면 가서 이 사람 집 주소 좀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그 10몇 명 당시에 고문치사 사건에 관련된 강민창, 박처원 뭐 쭉 이 사람들 다 그리고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문기동 또 김건태 고문치사 사건의 이근한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10몇 명을 추적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검찰의 협조를 받아서 확인한 것들이 많아요. 뭐 취재하면서 취재 소용이 되죠. 네. 이게 공익적인 보도고 정의로운 보도긴 하니까.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검사가 던져주면 기자가 그걸 물어서 기사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사실은 너무 단견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 기자님 때는 그랬는데 네. 요즘은 또 조금 달라진 것 같은 게 지금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지금 취재 환경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분위기를 바꿔놨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 검사 시절에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별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하고 이 기자의 관계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변형시켜놨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그 기자들에게 잘 알려주기로 소문난 분이 지금 우리 대통령이죠. 그렇죠. 예, 전화 걸어서 일이 생기면은 벌써 언론사 뭐 친한 기자한테 전화 걸기 바쁜 분으로 소문이 나 있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배운 거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그건 뭐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사건이 그 검사를 오래 하다 보면은 언론을 어떻게 상대하느냐가 사실 특수수사에 반이죠. 어떻게 잘 이게 보도가 잘 나느냐. 이게 비판 기사가 많이 나느냐 아니면은 자기들 의도대로 의도적으로. 흘려주느냐 보도해 주느냐가 그거에 사실은 관건이죠.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보도 안 되면은 사실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일단으로 묻혀버리면은 공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이 언론 환경이나 이 뭐 방통이나 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KBS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도 다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고 봐도 돼요? 취재 환경이 달라진 게 뭐냐면은 제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들 방을 형사부 검사들은 그냥 뭐 무시로 다녔고요. 특수공안은 철문이 있었어요. 철문이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 검사도 못 들어. 연락을 하고 내가 문 열어줘야 들어가고 이랬는데 법조를 오래 하다 보면요. 그 어떻게 하든지 출입처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간 경우도 많습니다. 열고 들어가서 그럼 그 아는 검사하고 잘 알면은 들어온 걸 뭐 내쫓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싫어하는 검사들도 있었죠. 그런 걸 왜 들어왔냐고 하는 검사들도 있긴 했는데 그렇게 그 지금 기자들은 검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가 되게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공식 브리핑이 있거나 공식 회식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사실 볼 기회가 없다 그럽니다. 겨우 전화 통화하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는군요. 그러니까 법조 기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법조 취재를 한 거는 부산 CBS에 있을 때 부산 법조를 취재한 거 하고 서초동을 출입하면서 한 5년 남짓 한 거 하고 요게 출입한 거고 나머지는 뭐 사건 데스크 사회부장 데스크로서 본 거고 선임 기자 대기자를 하면서는 출입을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만은 그
큰 사건이 있거나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취재를 해야 되는데 취재원이 되면은 이게 검찰의 취재원이 제가 법조를 할 때는 어디를 이제 그 여유가 있을 때는 어디를 주로 가냐면 고검을 주로 가요. 왜 고검을 가냐? 고검 시간들이 많죠, 그분들이. 고검 검사들은 시간이 많아서 기자들 오면 안 놔줘요. 안 놔주는데 뭘 알고 법조 기자가 제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역사 사건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정보통신부 바뀌기 전에 최신부를 출입하다가 법조를 갔는데 정보통신부는 일주일마다 세상이 변하는데 법조는 4년 5년에도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또 관계를 맺으면은 오래 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 하면서도 사건이 계속 관계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하실 때부터 이렇게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이렇게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는 홍보가 반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홍보가 잘 된 수사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고요. 질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법률가의 기자들한테 보도자를 주고 자기 그 입맛대로 기사를 뽑아내는 건 법률가의 사무가 아니죠. 그 사람의 도덕적 파산에 이르게 하면 그 뒤로는 이기는 게임이 되는 게 첫 번째는 피의자가 이미 그 수사 단계에서 진을 다 빼고 빈사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되면 방어 의지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뭐 자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질 수 없는 게임의 장을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초동 편집국장 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보를 흘리는 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사실도 아닌데도 공격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그렇죠. 게 왜 뭐 저 논두렁 시계 이런 이미지화 만들어서 가는 게 프레임이 나쁜 수사 방식이죠. 나쁜 맞습니다. 수사 방식인데 네. 그 과거에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가장 빨리 항복을 한답니다. 검사실에 불려오면은 과거에는 48시간 밤샘 수사했잖아요. 왜 빨리 하느냐? 모욕을 주면 빨리 분대요. 그래서 가령 팬티만 입혀놓고 벽을 보게 몇 시간 세워놓고 그러면 이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내가 이제 그래서 빨리 불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제 추운데 대기실에 오래 기다리게 한 다음에 들어오세요라고 해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면 누가 걸어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을 조서에 반영을 안 시켜줬다. 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은 뭐 행시도 합격하신 분이 머리가 나쁘시네. 저 벽 보고 서 있으세요. 그럼 기억이 날 거예요. 이러고 자기네들은 저녁 먹으러 가서 돌아오고 그러면 모멸감을 느껴서 그냥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게 최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이 적혀있는 피신조서에 사인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사람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충격적인. 아니 근데 꼭 과거에 뭐 그런 일들이 쭉 많이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가령 그 중요 범죄자를 잡는데 네. 대기업이 어느 정치인들한테 장관들한테 뇌물을 줘서 큰 사업을 따냈다. 네. 이건 뭐 처벌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네. 그럼 처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데 수사 협조 안 한다고 안 하면은 검찰로서는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공익적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 나쁜 습관 정경유착은 무너뜨려야 될 거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공익적을 판단을 해보면은 검찰이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당사자에 불과하지만은 기자들이 볼 때는 공익의 일단 대변인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점도 있는 걸 감안해서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뉴스인사이더 프라임 매주 화요일 코너 서초앨범 오늘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대 기자님 오시니까 정말 무궁무진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그리고 권영철 대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결론이 없이 끝나네요. 네.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게 결론입니까? 네, 오늘 뉴스인사이더 프라임 여기까지고요.